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종국 작가의 벌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집안은 선산에다 가지런히 산소를 쓰거나 가족 납골묘도 잘만 만들어 놨던데 이 산에 한 장, 저 산에 한 장 따로따로 산소를 써서는 해마다 이틀씩이나 벌초를 하느라 가뜩이나 가게엔 손님도 없는데 알바비만 꼬박꼬박 더 나가고 벌써 며칠 전부터 불퉁거린 아내의 잔소리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산소를 이리 쓴 건 후손들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라 했다. 그렇게 찾은 명당으로 해서 후손들이 무슨 영화를 얼마나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종국 작가의 벌초 들어보시죠.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고향집 마당은 어느새 풀밭으로 변해 있었다. 마당뿐 아니라 텃밭이며 우물가, 심지어 봉당과 기와지붕 틈새에도 갖가지 풀들이 치솟아 삐죽삐죽했다. 모르는 사람이 지나치다 보았을 양이면 필경 귀신 나올 폐가로 여겼을 터 사람 발자취라야 해가 바뀌도록 서너 차례에 불과하니 그저 풀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셈이었다. 아니 본래 그들 세상이던 곳을 우리 집안에서 몇십 년 빌려 썼다고 해야 할까? 자영업을 하는 45세 영재와 시간 강사였던 37세 영민은 대문간에 서서 한참 동안 고향집 마당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지나가던 객들처럼 우멍한 눈빛으로.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영재가 모시고 올라간 뒤부터 고향집은 내동 빈집이 되고 말았다. 어딘가 갈라지거나 기울거나 비가 새지 않는 것만도 천만 다행이랄까. 돌담 옆으로는 수크령이며 돼지풀, 솔새, 고들빼기, 강아지풀 따위가 빼곡하게 둘렀고 앞마당엔 방동산이와 웃자란 고사리, 개쌀이, 엿귀, 담배풀 천지였고 바늘골이 경성드뭇했다. 뒤란으로 돌아가자 처마 및 응달을 중심으로 검퍼런 이끼들이 퍼진 새로 쇠뜨기가 드문드문 솟았고 그 밖으로도 온갖 잡풀들이 졸막졸막했다. 영민은 집채를 싸고 돌며 손에 잡히는 대로 개쌀이나 엿귀, 담배풀부터 잡아채 뽑았다. 진분홍 꽃잎이 흐드러진 구절초나 쑥부쟁이, 엉겅퀴는 나름 보기가 좋아 그냥 내버려 두었다. 멋대가리 없이 웃자란 가막살이 몇 포기를 더 솎아내고 보니 고시원 근처 근린공원에 조성된 국화 꽃밭보다 외려 자연스런 풍치가 나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루 안쪽으론 올라가 볼 염이 들지 않았다. 여름내 날아든 건불과 먼지 덮개 위로 까무잡잡한 쥐똥들이 잔뜩 눌러붙어 있었다. 형제는 등산화를 신은 채로 마루 가장자리에 올라서 몇 걸음 서성이다 그냥 내려섰다. 4년 전 봄, 삼형제가 다 모였을 때 웬만한 가재도구들은 태우거나 버리거나 땅에 묻었다. 6자짜리 장롱 안에 어머니의 옷가지 몇 장과 오래된 가족 사진첩, 형제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과 성적표 따위들이 아직 들어있을 테지만 아무도 다시 열어본 일은 없었다. 집은 뭐랄까 고단하고 쓸쓸해 보였다.
형제는 나란히 돛돌에 앉아 먼 산 바라기를 했다. 영재는 줄담배를 피우는 틈틈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고 영미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틈틈이 액정 귀퉁이에 표시된 시각을 확인했다. 9시 20분, 23분, 27분. 약속 시간은 10시였다. 일찌감치 출발했고 차도 별로 밀리지 않은 탓이었다. 영재는 몇 차례 마른 세수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 집 주변을 서성였고 영미는 똑같은 자세로 앉아 뉴스 검색을 하고 만화를 보고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들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잠시 넋놓고 토끼풀을 뒤지다 보니 바지에 도깨비 바늘이 잔뜩 붙은 게 보였다. 도깨비 바늘은 못 본 것 같은데 이놈들이 다 어디서 붙은 거지? 도깨비 바늘을 일일이 떼어내고 나서 영미는 토끼풀이 몰려있는 풀밭에 다시 쪼그리고 앉았다. 앞마당 오른편 돌담 아래 토끼풀이 군락을 이룬 서너 평 남짓한 곳. 조금 전 거기서 네잎 클로버 2장이 맞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 네잎 클로버 1장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2장이 겹쳐 있는 걸 한꺼번에 발견하다니 왠지 상서로운 예감이 들었다. 다음 학기엔 임용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까다로운 서류 심사도 통과했고 전공 교수들로부터 인사위원회 면접과 공개 강의도 통과했으니 어쩌면 요식 행위랄 수도 있는 총장 면접까지도. 어쩌면 말이지. 한데 그러자면 네이 클로버를 1장 더 찾아줘야 되는 게 아닐까? 1장만 더. 듣자니까 총장 면접에 오른 인물만 해도 서너시나 된다던데. 그 사이 돌담 너머로 알밤 서너 알이, 아니 어쩌면 도토리 연나무 알이 투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풀밭에 코를 박고 있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덧 가을 햇살이 제법 따사롭게 느껴졌고 바람이 소슬했다. 그새 형님은 어딜 가신 걸까? 영미는 구부정하게 선 채로 고향집을 한 바퀴 휘둘러 보고 나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1장을 마저 찾아야 되는데 어서 빨리. 영재는 개울가의 돌무더기를 뒤지고 있었다. 마을 앞으로 휘어져 흐르는 개울은 유속이 빠르고 물이 많아 여름 장마에 굴러와 덧쌓인 돌무더기가 제법 수북했다. 대부분은 동글 반반했지만 그중 널쩍한 돌판을 찾아야 했다. 어쩌면 너댓 명이나 모일 테니까. 간만에 동기들이 모이는데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영재는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벌초하러 오는 육촌과 팔촌들을 먹일 요량이었다. 마당에 고인돌처럼 돌을 받쳐놓고 삭정이를 꺾어다가 불을 지펴서 돌판 위에다 구우면 기름이 쭉 빠진 담백한 삼겹살이 될 터였다. 그러자면 얇으면서도 널쩍한 놈이어야 하는데 바둑판처럼 매끈하게 잘 빠진 놈으로. 몇 장의 돌판을 집어 들어다 내려놓고 따로 봐두었다가 내던지기를 반복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외침소리가 들렸다. 영재 자신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해서 허리를 펴고 뚝방적으로 고개를 돌리니 아닌 게 아니라 누군가 경운기 안장에 앉은 채로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 딸딸거리는 경운기 소리에 묻혀 제대로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농축산업을 하는 성만이 녀석 같았다. 몇 집 남지도 않은 고향 마을에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며 아른 척을 할 사람이라곤 그 녀석밖에 없기도 했다. 영재는 한동안 손처양을 만들어 뚝방 위쪽을 쳐다보다가 마지못해 그쪽으로 몇 걸음 옮겨 디뎠다. 그제야 녀석도 경운기 시동을 끄고 뚝방 아래로 는정는정 내려섰다. 성만은 고향에 남아 꽤 큰 농사를 짓고 있었다. 전부 제 땅인 건 아니지만 부치는 논을 다 합치면 10,000평가량이나 되고 소도 30여 마리 키운다고 했었다. 그가 부치는 땅 중에는 영재의 선친이 삼형제에게 물려준 1,500평 남짓한 논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마다 거기서 도조로 쌀 10가마니가 나왔다. 삼형제와 그 식구들이 나눠 먹기엔 빠듯한 양이었지만 어떻든 쌀 걱정이라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건 농사꾼이었던 아버지의 덕이었다. 언제까지 그러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둘은 악수를 하고 나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서 씩 웃었다. 가을거지가 한창이어서인지 성만의 얼굴은 짙은 청동빛을 띠었다. 1년에 두어 번 보기도 바쁜 친구인지라 때론 반갑고 때론 서먹했다. 영재는 틈을 보아 이쪽의 땅 시세가 어떤지 거래가 있기는 한지 애둘러 물어볼 작정이었다. 당장 숨을 쉬고 살자면 그러는 수밖에. 그 전에 올 농사의 작황이 어떠냐는 영재의 인사에 녀석은 손사래부터 치고 나서 우거지상을 해보였다. 야야 말도 마라. 이게 죽자고 용을 쓰는 짓인지 살자고 바르작거리는 짓인지 모르겠다. 땅 버릴까 무서워서 그냥 붙이는 거지. 땅 파봐야 무슨 수가 나냔 말이지.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지. 새벽부터 들에 나가 일해봐야 얄궂은 빚만 찔끔찔끔 늘어나지. 에이 씨팔. 하여간 농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세상이니까 뭐. 듣다 보니 작년에 들었던 멘트와 비슷했다. 둘은 자식들의 학년을 확인하고 노모의 건강을 짐작하는 사이사이 경제 사정을 넌지시 짚어보았다. 그러자니 거 여간 벌어서는 안 되겠는걸. 소리가 연방 터졌고 그러고 나면 마주보고 서서 또 씩 웃었다. 그런 소리들도 하다 보니 작년에 나눴던 멘트들과 엇비슷했다. 녀석은 작년에도 오해를 하더니 영재가 아직도 시흥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줄 알고 있었다. 서점이라면 벌써 4년 전에 작파했고 그 사이 조그만 논술학원을 거쳐 올 초엔 부평 변두리에 손바닥만한 편의점을 냈다고 말하자 녀석은 한숨부터 푹 내쉬었다. 그 사정 내가 다 알겠다는 듯. 하지만 오해라면 영재 역시 못지 않았다. 20마리까지 불렸던 소를 구제역 파동 때 대부분 살처분하고 지금은 5마리밖에 안 남았단 소리를 듣는 순간 아차 싶었다. 그건 작년 가을에도 들었던 얘기였다. 둘은 또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 막막하게 서 있자니 화제를 바꾸는 성만의 말이 반가웠다. 근데 물가에서 뭐 하느라고 서성거리냐? 벌초를 하러 왔으면 산으로 올라가야지. 영재는 사정을 설명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저녁에 소주나 한잔 하러 건너오라는 소리와 함께.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제사도 지내기 전에 제밥부터 수석거려 놓는구나. 둘은 키들대며 웃다가
함께 개울가를 뒤지기 시작했다. 건듯 부는 바람을 타고 잠자리 몇 마리가 주변을 맴돌았다. 저게 얼마만에 보는 잠자리인가. 구름은 높고 볕은 제법 따사로웠다. 10시 7분. 지금쯤이면 텐트를 다 쳐놓고도 남았겠지. 얼른 준비해서 앞산 중턱에 있는 두 장부터 해치울 작정이었다. 중조부와 증조모의 산소. 산소 그늘녘이더라도 지금쯤이면 이슬이 마르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다. 이제 막 볕이 들기 시작한 터라 이슬이 촉촉했다. 아직 꽃잎도 벌지 않았고 방앗개비며 여치, 거미, 개미들도 풀잎 밑이나 땅속에 웅크린 채였다. 상선 밑에 둥지를 튼 말벌들도 이 즈음 들어 부쩍 분주하더니 아직은 조용했다. 어느 절에 이거 터졌는지 밤새 툭툭 투둑 풀숲으로 떨어지던 알밤도 아침녘엔 잠잠했다. 우묵한 자리 안으로 방동산이와 웃자란 고사리, 개쌀이, 엿귀, 들깨풀 천지고 바늘골이 경성 드뭇했다. 그늘이 깊고 습한 자리 아래쪽으론 검퍼런 이끼들이 퍼진 세로 단풍치와 쇠뜨기가 드문드문 솟았고 그 밖으로도 온갖 잡풀들이 졸막졸막했다. 미친년 머리마냥 지저분하게 삐치긴 했어도 바람이 불 때마다 옅은 향기를 내뿜던 산국과 참치도 아직은 이슬에 폭 젖어 있었다. 이따금씩 바지런한 청설모가 도토리를 물어나르며 상수리나무나 전나무 새를 건너뛸 적에나 후두둑 후두둑 이술방을 듣는 소리가 흩뿌려지곤 했다. 그런 것들 빼곤 그저 고즈넉했다. 네이클로버 한 장은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자니 영미는 괜스레 초조한 마음만 들었다. 올해는 어떡하든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40 전엔 결혼도 해야 하고 그러자면 자신 몫의 땅을 처분해서 현금화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도 이참에 분명히 해둬야 할 터였다. 지금 당장 결혼해도 노산인 거 알지? 하는 희연의 말은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아무러하든 그런 차에 고사 쪽에서 경운기 소리가 다가왔고 이윽고 바깥마당 한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큼직한 뭔가가 내던져지는 소리. 성반이 형님 목소리도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경운기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텐트 좀 쳐놓으란 소리 못 들었냐? 너도 참 어지간하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여태. 어딜 갔다 오는지 영재의 혀차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제야 마당 한 구석에 캠핑 장비들이 부려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차 타고 내려오면서 형님이 했던 얘기가 저거였구나. 영미는 캠핑 장비가 든 가방들과 영재의 얼굴을 차례차례 쳐다보며 눈을 씀뻑거렸다. 어차피 난방도 안 되는 데다 들쥐인지 박쥐인지가 얼마나 난장지를 쳐놨는지 말도 마라. 그거 쓸고 닦고 정리하다 보면 해 떨어지기 십상이겠더라. 문짝들도 변변찮아서 밤새도록 모기떼에 시달리게 될 게 뻔하고 내가 장비들을 제대로 챙겨왔으니까 올해는 마당에서 자자. 1박 2일 찍는 셈 치고 말이지. 올 봄이라면 사실 영민도 고향집에 홀로 다녀간 적이 있었다. 그게 어버이날 전이던가 후던가. 어쩌면 비슷한 시기였을 텐데. 그러고 보니 대돌이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형님이 웅얼대던 소리가 텐트 쳐놓으란 소리였지 싶었다.
바지런한 양반이니 그새 한 바퀴 돌며 동네 어른들께 일일이 인사를 하고 왔으려니 짐작했다. 동네 초입에서 성만이 형님을 만나 경운기를 얻어 탔을 테고, 두어 번 영재를 따라 낚시터에 다녀왔던 기억을 되짚으며 영민은 가방에서 텐트 본체와 폴대, 강철이나 알미늄 팩들을 꺼내 마당에 늘어놓았다. 텐트를 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울 게 없었다. 풀들이 옷자라서 그렇지 마당은 평평하고 적당히 야물었다. 폴대를 잇대어 슬리브에 꿰어 맞추고 있을 때 예초기 조립이 끝났는지 웽웽 하는 칼날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왔다. 연습 삼아 텐트 칠 자리만 풀을 베어내려나 싶었는데 1, 2분도 채 안 되는 새 앞마당의 풀들이 말끔히 잘려나가고 말았다. 말리고 자시고 할 새가 없었다. 그러니 텐트 칠 자리를 빼곤 구절초나 쑥부쟁이는 그냥 두었으면 좋겠단 소린 목구멍에 걸려 넘어오지도 않았다. 쌉싸래한 풀레가 물씬 풍겨 괜스레 쓴침만 고였다. 하긴 서리만 내렸다 하면 거지 반 말라 죽을 풀들이긴 하지만. 뭘 그렇게 우두커니 보고 섰냐? 각지로 모아서 우선 저쪽 밭에다 버려라. 1년에 고작 이틀 쓰는데도 고장 한 번 안 나고 잘 돌아가는구나. 우리보다도 이놈이 진짜 효자다, 효자. 일산 애들 오는 대로 요 앞산부터 시작할 테니까 빨리 치자. 벌써 11시가 다 돼간다. 일산 애들이란 영재, 영민과는 육촌간인 경찰공무원 영준, 세무공무원 영훈을 일렀다. 제일 멀리 살아서이긴 하겠지만 그들은 해마다 뒤늦게 도착해서 벌초라곤 신용만 하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곤 했다. 영민은 대꾸 없이 풀들을 걸어 모아 돌담 넘어 텃밭으로 내던졌다. 지금은 별 수 없어 묵밭이 되고만 땅이지만 이걸 소한테 뜯겼으면 2, 3일은 잘 먹였을 텐데 생각하며 잘린 엉겅퀴 한아름을 들어 올리자 향긋한 꽃내가 코끝을 간직였다. 스트링팩을 받고 나서 텐트를 고정시키기 위해 줄을 팽팽히 조이는 일은 영재가 직접 했다. 텐트를 치고 걷는 건 귀찮은 일인 게 분명했지만 그때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생기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고향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침낭을 던져놓고 들어앉으니 안온한 느낌마저 들었다. 어머니 자궁 속에 이제 막 착상을 하고 아기집을 튼 것 같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 언제가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먹고 살 걱정을 덜고 나면 여기다 손수 흙집을 짓고 노년을 보낼 생각도 드문드문 했었다. 아니 근래 들어서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런 생각이 들곤 했다. 동생들에겐 그냥 이사했다고만 말했지만 33평 아파트를 내주고 27평짜리 빌라에 전세로 살다 보니 내 집에 대한 욕망은 점점 커졌다. 집값 거품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직전에 손을 털게 된 건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겨우 그런 걸 다행이라 여기며 살자니 속이 쓰렸다. 텐트 바닥에 침낭을 깔고 누워 이궁리 저궁리 하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든 영재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재차 메시지를 읽었다. 말씀드린 대로 결국 출발을 못하게 됐습니다. 사건도 터졌고요. 저희 목까지 수고 좀 해주시고요. 조만간 서울에서 한잔 하시지요. 영준.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터졌다는 건 또 뭐지? 영준이가 못 온다면 필경 영훈이까지 그렇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영민이하고 단둘이 벌초를 해야 된다는 소린가? 영재는 토끼 풀밭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영민을 내다보며 입맛을 다셨다. 팔촌인 영혜와 영식이도 올해는 참석이 어려운 모양이었다.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땐 내려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노라고 대답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땐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아주 접지는 않았었는데 반갑게 전화를 받아 영훈이까지 꼭 데리고 가겠다던 영준이가 못 온다면 에이 자식들 삼겹살을 5근이나 사왔는데 이 큰 텐트에 침낭까지 더 빌려설랑. 알았다. 바쁘면 할 수 없지. 서울서 보자. 문자는 그렇게 보냈지만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순 없었다. 영재는 스마트폰을 손에 든 김에 별일 없는지 뉴스 검색창을 열었다. 추석을 앞둔 대선 후보들이 제각기 바쁜 행보들을 펼치고 있었다. 한 사람은 현충원에, 한 사람은 재래시장에, 또 한 사람은 보육시설을 방문했다. 다들 의욕은 넘치는데 돌아서 보면 자신의 입장만 강변하는 듯 했다. 영재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뉴스만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 경제 섹션으로 넘겼다. 다우지수가 0.5%, 나스닥은 1% 가까이 떨어졌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코스피에도 반영될 건데 생각하며 영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라도 팔아 치울 걸 그랬나? 몇 푼 안 남긴 했지만. 문그적대다 이번에도 손절매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닐까 불안했다. 잘못하다간 이것마저도. 한계령 근처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굴렀고 안산의 노래방에선 큰 불이 났다. 대구에선 택배기사로 위장한 강도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았고 울산에선 성폭행범이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그리고 일산 애들이 못 온단다. 거참 올 벌초는 우리 둘이서 해야 될 모양이다. 에이 자식들 참. 가자 서둘러야겠다. 산소까지 찾아가기가 힘들어 그렇지 벌초를 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영재는 예초기를 둘러맨 채로 앞장서 걸었고 영민은 나시며 톱, 각지 같은 연장과 점심거리가 든 배낭을 맨 채로 뒤따라 올랐다. 앞산 중턱에 있는 증조부와 증조모의 산소는 서로 지척에 있고 자리도 넓지 않아서 1시간 반 만에 2장이 끝났다. 영재가 20여 분 예초기를 돌리는 동안 뒤에 따라다니며 베인 풀들을 각지로 긁어 모아 버리는 일은 영민의 몫이었다. 형제는 묵묵히 풀을 베어버리고 봉분을 매만지거나 다지고 혹여 봉분에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있으면 가지를 쳤다. 지저분하던 자리가 정돈되고 나면 한결 산뜻한 느낌이 들기는 했다. 벌초를 마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나란히 봉분 앞에 서서 2번 절하고 간곡한 자세로 읍했다. 그럴 때마다 영민은 제발 올해는 자리를 잡게 해달라고 얼굴도 뵌 적 없는 증조부와 증조모께 빌었다. 곧 있을 총장 면접을 무사히 치러 전임 교원이 될 수 있도록 저 세상에서나마 힘 좀 써주십사 하고 그 다음으로 비는 가족의 건강과 형님들의 사업 번창은 해마다 비슷비슷한 멘트였다.
1시 45분. 형제는 증조부의 산소 윗자리에 앉아 삼각김밥과 구운 계란, 두유와 에너지 음료 따위로 점심을 때웠다. 그곳에선 물 건너 고향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영민이 아직 학생이던 시절 아버지를 비롯해 윗대 학렬 아저씨들을 따라 벌초를 왔을 땐 봉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잘 보였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앞쪽에 상수리 나무들이 시야를 가려버렸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6촌이며 8촌들까지 5집이 모여 살며 집성촌 비슷한 세를 이뤘는데 하나 둘 대처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한 집도 남지 않았다. 언제던가 영민의 어렴풋한 기억 속에는 40명도 넘는 일가부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차례를 지냈던 장면도 남아있다. 방이 좁아 마루에서도 절을 했고 그도 비좁아 마당에 섰다가 교대를 해야 했다. 그땐 그래도 명절이 명절 같았는데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물 건너를 바라보았다. 학교는 다닐만 하냐? 영재가 물었을 때 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그렇지요 뭐 했을 뿐이다. 학원에 수강생들은 많아요. 요즘은 논술 시험 비중이 정 같지 않다던데 하고 맞받아줬어야 했을까? 영민은 속으로만 잠깐 생각했다. 형님이나 저나 어째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요. 하고 희연에게도 알리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영민은 이번 학기에 강의를 맡지 못했다. 그간 출강했던 세 학교 모두 여름방학이 다가도록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았다. 한 강좌쯤 빠진다고 해도 먹고 사는 일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라 처음엔 잠시 쉬어가란 뜻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한 학교에서도 연락이 없자 버림받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주변을 둘러볼 때면 그 많고 많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일거리란 게 있고 그걸로 처자식을 벌어 먹인다는 게 허풍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언젠가는 그냥 아무 집에나 불쑥 쳐들어가서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지 시시콜콜 물어보고 싶은 때도 있었다.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쓸쓸한데 그런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가 멀쩡하게 굴러간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그리고 정말로 그래 볼라치면 거기엔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거나 어쩌면 일거리 하나 없는 백수들만 득실거리며 아귀다툼을 하고 있을 거란 환상이 생기곤 했다. 형님, 우리도 가족 납골묘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산 저산 쏘다니지 말고 어차피 형님이나 나나 우리가 죽을 땐 매장을 할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전 근대적인 풍습인 것 같지 않아요? 영민은 영재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읊조려 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 휑해 보여서 마치 수강생들이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모두 옮겨가 버린 것 같은 표정이어서 결국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산 사람의 주변도 벌초라는 걸 해줄 수 있다면 영민이를 제일 먼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다. 왠지 그늘이 잔뜩 드리워진 느낌이랄까. 그래서 때는 못 자라고 잡초만 무성해진 게 아닐까 하고. 학교 다니는 내내 수제 소리를 듣던 동생이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IMF 사태가 터지자 공부를 더 하는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게 패착이었다.
석박사 학위를 따는 것까진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행정고시니 회계사 시험을 본다며 고시원에 틀어박힌 이후론 맥을 못 추고 있었다. 오히려 학교 쪽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게 영재의 바람이었지만 별반 도와준 게 없다 보니 감놔라 배놔라 할 입장이 못 되었다.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영조에겐 혹간 손도 빌리고 더러 왕래도 하는 눈치였지만 맞이로서 도무지 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다. 영재 자신도 영조에게 빚을 진 입장이다 보니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서점을 접고 논술학원을 열 때 2천, 논술학원 정리하고 편의점을 차릴 때 2천 해서 합이 4천만 원이나 되었다. 그까지 4천, 장사만 잘 되면 1, 2년 안에라도 갚지 싶다가도 텅 빈 매장을 우두커니 지키고 있을라 치면 울화가 치밀곤 했다. 그래서 영재는 올 벌초에 영조가 내려오지 않은 게 차라리 속 편했다. 이번 주말엔 중국에서 온 바이어 접대를 해야 된다며 미안해했을 때 도리어 나서서 말린 게 영재였다. 그럼 당연히 외국에서 온 손님을 맞아야지. 벌초는 나하고 영민이가 하면 되니까. 영준이 영훈이도 있고 영혜 영식이도 올 테니까. 영재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따지고 보면 영조는 내리 3년째 벌초에 참여하지 않았다. 영조와 통화할 일이 있을 땐 괜스레 신경이 곤두서곤 했다. 지난 봄 아버지 제사 땐 영조가 이런 말도 했었다. 형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건 천천히, 아니 여의치 않으면 갚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앞으로는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우리 회사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편이니까. 영재는 부랴부랴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아줄게 하고 말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네 형인데 어떻게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영조와의 그런 얘기를 전했을 때 아내는 돌아앉아 울었다. 시동생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서인지 동서에게까지 위신이 서지 않는 일을 했다는 안타까움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과 관련해서 이젠 다른 도리가 없게 되었다는 심정인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묵묵히 산을 올랐을 뿐인데 도무지 어디서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3시 30분. 형제는 앞산 너머의 골짜기를 토파가며 1시간 넘게 고조부와 고조모가 합장된 산소를 찾았지만 산소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조차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다. 그래도 처음엔 확고한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몇 번 허탕을 치고 보니 기억이며 짐작 같은 건 요령 부득이었다. 저기쯤일 거야 하고 가보면 아니고 이 등성이를 넘으면 보일 거야 하고 넘어봐도 없었다. 그저 비슷비슷한 등성이와 골짜기가 연이어 나설 뿐. 본래 고조모의 산소는 차로 50여 분이나 걸리는 강원도 땅에 있었는데 20여 년 전 영재의 선친이 이쪽 고조부 산소로 합장했다. 증조부에 산소가 있는 등성이 위쪽으로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산 정상 부근에서 능선을 타고 앞으로 10여 분 걸으면 약간 오른쪽으로 굽은 등성이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휘어져 5분쯤 내려가면 고조 부모의 산소가 10시 방향으로 보였다.
꿈에서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훤한 길이고 또 실제로 해마다 찾던 곳이었다. 헌데 7부 능선쯤에서 길도 없는 산비탈로 들어선 게 실수였던 모양이다. 늘 다니던 길엔 지난 여름의 폭우 때문인지 제법 굵직한 낙엽송들이 잔뜩 쓰러진 채로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집안은 선산에다 가지런히 산소를 쓰거나 가족 납골묘도 잘만 만들어놨던데 이 산에 한 장, 저 산에 한 장 따로따로 산소를 써서는 해마다 이틀씩이나 가뜩이나 가게엔 손님도 없는데 알바비만 꼬박꼬박 더 나가고 벌써 며칠 전부터 불퉁거린 아내의 잔소리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산소를 이리 쓴 건 물론 자리가 좋은 선산이 없어서기도 했지만 후손들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했다. 그렇게 찾은 명당으로 해서 후손들이 무슨 영화를 얼마나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걷기 시작한 무렵부터라면 과장이겠지만 뛰어다니기 시작했던 즈음엔 벌초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건 어쩌면 최면이나 세뇌 같은 것 아니었을까. 너는 종손이니까 하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하지만 중년에 들어선 지금 영재 자신은 진작부터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아내나 아이들에게 여러 차례 일러놓은 상태였다. 특정한 어떤 나무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도 싫으니 그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도록만 해달라고. 허나 제법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도 아내와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알았다거나 그건 너무 허무하지 않겠냐거나 그런 얘기를 뭐하러 벌써부터 하느냐거나 간에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얘기를 꺼낸 사람이 머쓱할 정도로. 무슨 생각이 그리 많은지 영민이는 아까부터 아무 소리 없이 뒤를 따랐다. 묵묵히. 길을 잃었다며 짜증을 내지도 쉬어가자며 투덜대지도 않았다. 밤나무 곁을 지날 때면 그저 자잘한 산밤을 주어 한 움큼이나 실하게 배낭에 집어넣곤 했는데 그때마다 영재는 멀찍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한 개비씩 피웠다. 한창 나이에 너무 의기소침해진 게 아닌지 동생을 보고 있자면 안쓰러웠다. 앞산을 넘기 전엔 사방에서 예초기 소리가 메아리치듯 들리더니 그마저도 조용했다. 나무들이 우거져 그늘은 짙어지고 새소리 물소리도 잠잠한데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서걱거리니 초조한 마음이 점점 더했다.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간 지점은 아닐 텐데 저기까지만 가보고 그래도 아니면 천상 낙엽송이 잔뜩 쓰러져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 새로 시작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거짓말처럼 고조부의 산소가 저만치 눈에 들어왔다. 영재는 뛰다시피 쫓아 올라가 비석을 확인하고 뒷면 맨 아랫줄에 선친 항렬의 한자들이 나란히 새겨진 것까지 보고 나서야 가쁜 숨을 돌렸다. 고조부모의 산소는 그늘이 많아서인지 잔디보단 잡풀이 극성이었다. 유난히 돼지풀이 많고 도깨비 바늘과 엿귀들이 우거진 데다 산짐승들이 다녀갔는지 여기저기 파헤쳐진 흔적마저 있었다. 형제는 우선 여러 차례 흙을 퍼다마다 파헤쳐진 데를 메우고 단단히 밟았다. 이어 영재는 예초기 시동을 걸어 본격적으로 풀을 베기 시작했고 영민이는 각지를 들고 그 뒤를 따랐다. 늘 하던 대로. 그런데 3, 4분이나 지났을까? 야트막해진 봉분을 거지 반 깎았을 즈음 뭔가 외침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뒤를 돌아보니 영민이가 산소자리 앞에 나뒹굴며
팔을 휘젓는 게 보였다. 대여섯 개의 도토리만한 날개짓이 부유하고 있었다. 말벌이었다. 어어 하는 사이 어느새 10댓마리쯤으로 불어난 말벌들이 영민이의 주변에 모여들어 앵앵거리고 있었다. 영재는 메고 있던 예초기를 집어 던지고 부랴부랴 비석에 걸쳐 놓았던 배낭에서 F킬러를 꺼내 들었다. 이게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제발. F킬러를 흔들어가며 분무 버튼을 힘껏 누르자 다행히도 뿌연 살충액이 영민을 향해 뿜어져 나왔다. 아프다기보다는 얼얼했다. 마치 볼과 목에 마취 주사라도 맞은 것처럼 얼이 빠진 느낌이었다. F킬러로 벌떼를 제압한 것까진 좋았는데 상비약으로 가져왔던 물파스는 신통치가 않았다. 약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데다 오래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은 탓인지 약물이 묻어나는 스펀지조차 바싹 메말라 있었다.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발라줘야 응급조치가 될 텐데. 영재가 몇 번이나 흔들고 누르고 해봤지만 그런다고 없는 약물이 솟을리는 만무했다. 영민은 분풀이라도 하듯 봉분 앞 상석 아래 벌집들이 있으리라 예상되는 틈바구니로 살충액을 한참 더 뿜어댔다. 제법 굵은 놈들이었지만 그런 정도로도 말벌의 기세는 한층 수그러든 듯 했다. 더 이상 바깥으론 기어나오지 못했고 나지막이 날아올랐던 몇몇 녀석들도 맥을 못 추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짐작하기로 서너 방은 좋게 쏘였고 대여섯 군데는 더 물렸을 터였다. 각지로 베인 풀들을 긁어 모으고 있을 때 처음엔 그저 산모기 몇 마리가 얼굴 주변에 자꾸 꼬여든다 싶었다. 주변에 벌집이 있으리라 예상했다면 조심했을 텐데 가로 거친다며 손으로 휘저으며 쫓기까지 했으니 손바닥으로 지그시 누르자 어느새 볼과 목 언저리가 뭉근히 부어오른 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젠 화끈거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가만. 영민은 불현듯 총장 면접 날짜가 다음 주 수요일인 게 떠올랐다. 수요일이면 불과 나흘 뒤인데 설마 그때까지도 이런 몰골이라면? 이런 얼굴로 면접장에 나타났다가는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다. 그리고 그런 거라면 잠옷 심각한 문제였다. 스마트폰에 얼굴을 비춰보니 뾰로통한 표정으로 알사탕을 물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였다. 영재는 신통차는 물파스를 챙겨왔다며 미안해했다가 스마트폰 검색을 해보고 난 뒤엔 신용카드로 밀어 벌침을 뽑아야 한다며 수선을 부렸다. 그러나 물파스로 여러 차례 문질러댄 탓인지 벌침은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한쪽 볼만 화끈거리니 아무래도 어색하고 이상했다. 이래가지고 어디 학생들 앞에서 수업이나 할 수 있겠냐? 속도 모르고 영재가 걱정을 하는 사이 아닌 게 아니라 영민도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심지어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도 있다던데 하는 생각까지. 4시 40분. 남은 벌초는 영재에게 맡기고 영민이 먼저 하산하기로 했다. 부기는 그만했지만 자꾸 화끈거리는 게 신경 쓰여서였다. 그보다는 물론 수요일 이전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지만 영재에게 면접 얘기를 꺼내진 않았다. 고향집에 도착하는 대로 영재의 차를 타고 읍내로 나가 약국을 찾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제천 시내로 나가 병원을 찾을 생각이었다. 산을 넘은 다음 무조건 아래로만 내려가면 개울이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좀 전에 헤매던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길은 아무래도 도깨비 길이었던 모양이다. 영재의 말에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쯤이야 따로 일러주지 않아도 충분히 상식에 속하는 일이었다. 오늘은 네잎 클로버를 2개나 찾은 날인데 아무렴 큰일이야 더 생기랴 싶었다. 영민은 미지근해진 생수통을 볼과 목 언저리에 지그시 누른 채 산을 되짚어 올랐다. 어쩌면 이렇게 고생스레 산소를 찾아다니느니 고조의 산소는 이제 묵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불순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혹은 나도 내년부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벌초에서 빠져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영민은 문득 한 번도 뵌 적 없는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께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왔네 싶어서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았다. 영재의 예초기 소리는 들리다 안 들리다 했고 한참 멀어졌을 즈음엔 다른 쪽 산등성이에서 들리는 예초기 소리에 묻혀버렸다. 전화벨이 울린 건 앞산을 다 올라와 고향 마을이 아스라하게 보일 즈음이었다. 5시 10분. 퇴근길에 희연이려니 짐작했는데 뜻밖에도 영조였다. 영민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볼에 가져다 댔다가 반대쪽으로 옮겼다. 잊었던 기억처럼 볼이 화끈거렸다. 오늘은 증조와 고조의 산소를 벌초했고 내일 오전엔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산소에 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동안 영조는 몇 번이나 고생이 많다며 치하했다. 이어 영조가 영준이와 영훈이 영혜와 영식이가 왔느냐고 물을 때마다 여긴 큰형하고 나 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영조는 안타깝다는 듯 몇 번이나 혀를 찼다. 통화하는 내내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렸고 틈틈이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끼어들었다. 말을 하는 게 불편해서 벌에 쏘인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던 즈음 영민은 문득 작은 형이 아무래도 다른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짐작했다. 어쩌면 지나가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흘렸던 이런 말을 포함해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형수가 물으면 나도 같이 있었던 걸로 해줘라. 도대체가 여자들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사업을. 무슨 말인지 알지? 영민은 물을 건너면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통화 대신 문자 메시지를 넣었다. 네이 클로버를 2개나 발견했어. 이번엔 왠지 잘 될 것 같지 않니? 예쁘게 코팅해서 우리 하나씩 나눠 갖자. 희연의 단문자는 영민이 읍내를 3바퀴나 돌아 마침내 불 켜진 약국을 발견했을 즈음 도착했다. 그런 걸로 잘 될 것 같았으면 뭐. 아니야, 그렇게 해. 영민 씨 파이팅. 그룹의 모습은 매양 변했다. 쟁기 끄는 소의 모습을 하고 있더니 어느 순간 지게진 농사꾼의 모습으로 변해 서산으로 넘어갔다. 바람이 건듯 불었다. 아침녘엔 동에서 서로 불더니 어느 순간엔 뒷산,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소슬했다. 저 아래 산비탈의 묵은 밭쯤에서 바싹 마른 콩잎 연화문장이 날아올라 멀리 날아갔다.
하루 종일 예촉이 돌아가는 소리가 골골로 진동하더니 어느 순간 뚝 멎었다. 조용했다. 때가 되면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가는 법이니까. 소리조차도. 오후 내내 풀레와 흙먼지내가 섞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저녁 노을이 붓는가 싶더니 뿌연 이내가 깔렸고 금세 어두워졌다. 산에선 어둠이 길고 아침은 늦다.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게 우멍한 데서 아득히 별빛을 세고 있자면 벼룻돌 속에 고인 먹물처럼 막연했다. 오늘은 어떤 밤새가 찾아와 울어댈는지. 아무려나 그런 것들을 빼곤 그저 고즈넉했다. 다시 산을 넘어오면서 보니 고조의 산소를 가운데 두고 달팽이집 그리듯 나선형으로 돌아친 걸 알 수 있었다. 멍청하게 해마다 벌초를 하면서도 산소 하나를 제대로 못 찾다니. 거추장스레 길쭉한 예초기에다 영민이가 두고 간 배낭까지 들쳐매고 산을 넘었더니 제법 고단했다. 영재는 물을 건넌 뒤에 예초기와 배낭을 내려놓고 나서 물로 다시 걸어 들어가 세수를 하고 발을 씻었다. 제법 서늘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향 마을 뒤쪽으로 붉거나 노란 단풍이 드문드문 내려앉은 뒷산이 민트했다. 앞산보다 험한 건 덜했지만 다리품은 훨씬 더 팔아야 하는 산이었다. 영재는 조부모의 산소자리와 선친의 산소자리를 어림해 보았다. 내일은 한참 더 서둘러야 될성 싶었다. 점심 전엔 벌초를 마치고 내려와야 귀경길이 덜 밀릴 터였다. 점심이야 뭐 적당한 휴게소에서 간단히 때우면 될 테고 내일은 야간 근무를 서야 하고 월요일 새벽엔 입고될 물품이 많았다. 중간 정산도 해줘야 하고 제길 해마다 단풍 구경은 벌초 와서나 하는구나. 영재는 예초기와 배낭을 둘러매고 뚝방으로 올라섰다. 6시 13분. 전화를 걸어 부르려고 했더니 성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돌덩어리 2개 사이에 오전에 주워온 돌판을 올려놓고 불까지 지펴놓은 상태였다. 어슷버슷 수북한 삭정이 새로 꼬물꼬물 올라오는 여린 불길을 보고서야 어둑한 고향집이 눈에 들었다. 쫓겨난 아이 마냥 마당에 돌아앉은 텐트하며 너도 참 어지간히 외로웠구나 싶어서 성긋이 웃으며 다가갔더니 성민이 다짜고짜 맥주 글라스에 소주를 부어 눈앞에다 디밀었다. 수고했다. 근데 마당에도 이렇게 텐트를 쳐놓으니 제법 운치가 산다. 대학생들 MT 온 거 마냥. 내가 못나서 이 모양이지. MT는 무슨. 이 근처에 청풍호며 비봉산이며 문화재 단지가 질비한데 리조트는 고사하고 펜션 하나를 못 구해서 텐트를 쳤으니 내 죄가 크다 커. 그러니 애들도 자꾸 빠지는 눈치고. 에휴 참. 영재는 동생들이 대거 빠진 거며 산이 험해져 벌초 다니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며 영민이가 벌에 쏘여 약을 사 먹으러 간 얘기까지 입맛을 다셔가며 설명했다. 그나마 고조의 산소를 못 찾아 산을 헤맸던 얘긴 슬쩍 뺐다. 그런데도 성만은 돌판에 삼겹살을 올려놓다 말고 딱하다는 눈빛으로 영재를 바라봤다. 성만의 설명을 듣고 보니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가는 구석이 많았다. 절터골에 있는 영혜와 영식이의 증조부모와 조부모의 산소.
그러니까 영재에겐 종증조와 재종조가 되는 분들의 산소가 골프장 공사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지난 윤달에 이장을 했다는 것이다. 화장을 해서 거기 어디라더라? 아무튼 무슨 공원 묘지 안에 있는 가족 낙골묘에 묘신다는 것 같던데 거 보상이 제법 나와서 이장비 빼고도 좀 나눠 가진 모양이더라만 그 얘기를 못 들었구나. 그렇다면 영해 영식이로서는 따로 벌초를 내려올 필요가 없을 터 고조는 같은 조상이지만 이렇게 되면 종손인 영재의 몫으로만 오롯이 남는 셈이었다. 뿐인가 성만은 얼마 전 초등학교 동문회 행사에 내려왔던 영훈이가 감골 쪽 벌초를 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 했다. 거기엔 영준이와 영훈이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영재의 종조부 산소가 있었다. 그때 이미 벌초를 끝냈다면 그들 역시 다시 내려와 벌초를 할 까닭이 없었다. 요즘 세상에 고조, 증조가 안중에나 있겠냐? 대처에 나가 사는 놈이 어떻게 나보다도 더 너도 참 어지간히 고리타분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걔아들 입장에선 이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거요. 아쉬운 게 있어 봐라. 고향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지.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이 괜히 생긴 줄 아냐? 그렇구나. 영재는 소주를 들이키며 저 속담이 이런 때도 쓰이는 말이구나 생각했다. 아닌 게 아니라 삼겹살은 고소하고 소주는 달았다. 남의 살이 이렇게 맛있는 건 재앙인데 생각하며 다시 소주를 부어 마시고 삼겹살을 씹었다. 한때 영자돌림 형제들이 다 모이면 축구팀도 꾸릴만 했었다. 그땐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든 성만의 잔을 채워주려고 소주병을 들었을 때 이야 정 박사 오랜만일세. 허허 벌에 쏘였다면서. 어느새 돌아온 영민이가 성만과 악수를 하고 옆자리에 앉았다. 그 사이에도 붓기는 제법 빠진 듯 했다. 다행스럽게도. 영민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진 듯 보였다. 성만은 약사의 말을 언급하며 한사코 사양하는 영민에게도 기어코 술잔을 맡기더니 촌놈 타령을 이어붙였다. 어릴 때부터 벌에도 쏘이고 뱀한테도 물려보고 그렇게 살았으니 이만한 거요. 면역이 되어서. 성만은 술이 들어갈수록 말이 많아졌고 형제는 묵묵히 삼겹살을 뒤집었다. 그는 영민의 사는 곳을 묻고 세부 전공과 진로를 묻고 색식감이 있는지를 물어가며 비슷한 연줄이 닿는 동문들의 안부를 존졸히 주워 섬겼다. 녀석은 아마도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만 하는 게 아니리라 영재는 생각했다. 구분나무 세 그루. 다만 한 가지, 얼마 전에 있었던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영조가 회장을 맡았다는 얘기와 그래서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동문회 사무실에 선뜻 내놓았다는 얘긴 좀 뜻밖이었다. 이제 겨우 40대 초반인데 동문회장이라니. 성만은 제법 그럴싸하게 영조가 했다는 출마의 변을 흉내냈다. 그 소린 집안 행사 때마다 영재도 몇 번이나 들어본 적이 있는 바로 그 멘트였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들 아시죠? 제가 지퍼를 만들잖아요. 이 지퍼, 우리 회사가 없으면 남자나 여자나 다 거길 내놓고 다녀야 한다고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쪽 저쪽 잘 만나고 야물고 붙고 여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사이가 벌어져요.
암요. 요즘엔 우리 회사가 2, 300만 원씩 하는 명품 백에도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건 전문적인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성만은 영조가 아무래도 정치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며 이런저런 혐의점을 이어붙였다. 그렇구나. 그런 일도 있었구나. 영재는 가만 고개를 주걱거리며 쓴 침을 삼켰다. 그렇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영재는 아까부터 논을 내놓고 싶다는 소리가 벼백이 며칠 전에 논물 마냥 목구멍에서 찰박거리는 걸 꾹 참아내고 있는 참이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죄스러운 일이라고 입술이 좀채 떨어지질 않았다. 어쩌면 한두 해 더 버텨보면 사정이 좀 나아질까. 그러면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살리고 종손으로서의 본분도 지킬 수 있을까. 영민이는 내내 무표정하게 앉아서는 이따금씩 술잔을 들어 입술만 적셨고 또 불 위에 삭정이를 얹어놓고 묵묵히 들여다보았다. 안쓰럽게도. 때때로 불이 화르르 타올랐다가 이내 사그라들었다. 그때마다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성민과 한쪽 볼을 매만지고 앉은 영민의 모습이 불현듯 밝았다가 신압으로 어두워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몸을 부스스 떨던 성만이 텐트로 들어가더니 생각보다 따숩네. 이거 남는 거지? 하며 침낭 속으로 몸을 밀어넣더니 이내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을 때까지 이름 모를 산새가 찾아와 뒷곁에서 한참이나 울다가 어딘가로 날아갔을 때까지 형제는 그저 말없이 앉아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옆에 쌓아뒀던 삭정이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벌에 쏘인 데는 괜찮냐? 하고 영재가 물었을 때 영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요 뭐. 대답한 게 전부였다. 11시쯤 영재 역시 텐트로 들어가 침낭 속으로 기어들었다. 성만의 말 맞다나 침낭 속은 제법 따뜻했다. 얼근하니 취기가 올라 고향집 마당이 빙글빙글 맴도는 듯 했다. 그 사이 영민이 모닥불에 물을 끼얹어 불 끄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그리고 또 얼마나 지났을까. 영민이가 들어와 옆자리의 침낭 속으로 파고드는 게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제야 진짜로 잠이 찾아왔다.